그러면 레토도 제우스랑 결혼을 한 건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담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라는 책이거든요. 신통기라는 말이 신의 계통, 즉 신의 계보를 쭉 쓴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우스가 아내를 맞이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 있어요. 저기 1번 했던 메티스가 첫 번째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헤라는 7번째 아내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플로텐 알로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로코스 하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 근데 이건 아내를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을 부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주 흥미롭게 나와 있고요. 헤라가 이 언급이 되는데 7번째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코이틴이라는 표현 썼어요. 아코이티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헤라한테만 썼거든요. 근데 이 코이테라는 표현이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코이티스 하면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인데 조금 주목할 게 뭐냐면 침대가 2개의 뜻이 있는데 레코스는 좀 일상적인 침대고 코이티스는 특별히 신방의 침대를 가리킬 때 쓰기도 했대요. 참 복잡하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표현을 헤라한테는 특별히 넣어줬냐면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신방의 침대를 같이 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열어준 유일한 신이 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표현이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6명의 여신과는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헤라와는 정식으로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건 정식 그 혼인신고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헤라가 나의 진짜 부인이고 공식적인 오피셜 와이프다. 이런 거를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헤라는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치, 내가 가정의 여신. 가정의 여신이고 특히 가정의 여신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결혼의 여신이에요. 아, 결혼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남자한테 배신당한 여자들이 그리스인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면 헤라에게. 헤라 여신. 그렇구나. 결혼의 여신이야. 저자가 결혼해서야 그래 놓고 그걸 깼습니다. 네. 예,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예,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설명해 주신 것대로 하면 이제 앞에 여신들과의 사랑은 좀 이렇게 비공식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바람 피운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혼식이라는 그 딱 그게 그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네. 그래서 두 번 다시 못하는 거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식.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진 찍고 사람들하고 그 드레스 입고 신발 이렇게 높은 거 신고 맞아요. 절하고 계속 이쁘게 절하고. 막 너무 힘들었잖아요. 정말 한 너무 가지 힘들었어요. 전 정말 진짜. 죽을 다시는 뻔했어요. 못해요. 다시는 못해요. 네. 정말. 다시는 못하나요? 다시는 가끔 이렇게 여러 결혼식이 번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분들도 거예요. 있으시니까 또. 1편에서 이제 권력을 잡고 2편에서 권력에 방해가 되는 최대 적수를 이렇게 물리친 다음에는 자기 권력을 확립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확장시키는 방법은 그 믿을 만한 협력자, 그리고 가장 뛰어난 협력자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결혼을 통한 자식을 낳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두면은 이 자식들이 나의 협력자가 돼서 나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해 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을 확장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뭔가? 그 요소를 신들의 이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티스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메티스는 제우스가 이렇게 보고 저 여신이 이쁘다 그래서 내 아내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메티스와 함께라면 세상을 정말 잘 다스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떤 큰일을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통 택하잖아요.
권력자를 내 옆에 두면 내가 큰일을 이룰 수 있겠다.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을 택하면 나에게 큰 도움받을 도움을 수 있겠다.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메티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교훈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해석해 보면 어떤 큰 일을 할 때 지혜를 먼저 구해라. 이런 삶의 지혜를 맞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 이야기 속에 담아 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메티스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제우스의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됐던 거고, 두 번째 아내가 테미스라는 여신이거든요. 근데 테미스는 공정과 정의와 법도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다음에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 다음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법과 정의가 있어야 세상을 잘 다룰 수 지혜를 있어요.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지목된 게 이제 에우리노메라고 그러는데, 에우리노메는 뭐 카리스 여신들을 낳고, 그게 보면은 세상을 또 그때 적기적소에 맞추는 어떤 절기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데메테르 여신은 땅의 대지의 여신이고 자기 누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페르세포네라는 딸을 낳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 건데, 씨를 심어두면 그게 나중에 피어난다, 뭐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네모시네라고 하는 자기 고모인데, 이제 고모랑 결혼한다, 이것도 되게 저기 그러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얘기지만 이게 뭐냐면 기억의 여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과거의 일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그 우리 노사연 선생님처럼 이제 노래하는 가수들을 가호하는 뮤즈 여신들이 태어나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데 음악, 시, 문학, 맞아요.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레토랑 결혼하게 되는데, 레토는 코이오스랑 포이베의 자식이에요. 근데 코이오스도 그렇고 포이베도 그렇고 이 두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상에 빛나는 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 달, 해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메티스한테 어떤 신탁이 내려졌냐면, 메티스는 여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메티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낳고 보자. 그 둘째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낳고 보자 해야 되는데 겁나니까 그냥 그 메티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집어삼킨 거예요. 근데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교수님, 근데 아테나를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제우스의 머리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메티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 우리 프로메테우스 할 때 프로는 앞에, 메테우스는 생각하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하면 미리 생각하는 자,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그 메테우스의 그걸로 만들어진 단어가 메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티스라는 이름 자체가 생각하는 자, 사려 깊은 자, 현명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메티스를 제우스가 같이 사랑해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아테나인 거잖아요. 플라톤이 이걸 해석하기를 이 아테나에서 테라는 말이 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테나 하면은 신적인 요소를 잘 꿰뚫어보고 아는 자, 뭐 이런 뜻이 돼요. 일단 제우스라는 대상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쭉 빠져들면 지금 분노하셨듯이 제우스가 참 못된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게 그들의 종교였거든요. 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그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올림피아예요. 지금 우리 올림픽 4년마다 열잖아요. 네네. 그 올림픽의 주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4년마다 한 번씩
그 스포츠 제전을 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런 바람둥이를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 이야기에 숨어 있는 뜻이 뭐고 제우스가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막장 드라마로 이해하면 안 된다. 레토를 사랑할 때 레토를 사랑해서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됐으니까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못하니까 눈길을 아스테리아에게로 돌려서 자기 처제에게 돌려서 바람을 피우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대상을 찾는다는 거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를 얻기 위해 자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밤에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목한 게 레토가 아니라 아스테리아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테리아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아스테리아도 역시 제우스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노헤라님께서 말할 때 헤라만 튕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우스가 접근하는 여성 대부분 제우스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우스는 너무 무섭고 또 다른 여신도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거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우스가 조심하는 접근했을 거지. 때 조심하는 거지. 꼬이지 말자. 그렇죠. 꼬이지 말자. 거기에 나 또 빠져들으면 나는 망한다. 그치. 또 배신당하고 또 딴 여자 갈 그럼. 거고 조심하자. 예. 아니 그럼 레토 만나기 전에 아스테리아를 먼저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예, 같다. 그 기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스테리아에게 접근을 했는데 아스테리아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여신이나 여성은 제우스가 사랑하면 포세이돈이 같이 사랑했어요. 그 형제가 네, 그래서 두 형제가 이 연적 관계가 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스테리아예요. 아스테리아에게 제우스가 접근을 하니까 막 도망가면서 아까 메추리로 변한 거예요. 네. 그 그리스 말로는 오르틱스라 그러거든요. 오르틱스로 변해가서 막 가다가 계속 쫓아가니까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포세이돈이 있으니까 그 섬으로 변해. 진퇴양난이네. 진퇴양난. 그 섬의 이름이 메추리가 변한 섬이다. 그래서 오르티기아라고 처음에 불렀었어요. 이 섬의 특징이 뭐냐면 제우스한테도 피해 다녔는데 포세이돈한테도 도망 다니려고 섬이 둥둥 떠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세빛 둥둥섬처럼. 근데 어쨌든 이게 둥둥둥 떠다녔는데 아까 헤라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경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태양빛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 어떤 땅도 레토의 자식을 받아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토가 헤라의 저주를 피해야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땅에 뿌리박지 않은 땅은 그 둥둥 떠다니는 그 섬이 딱 맞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치는 곳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우스가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좀 해봐라.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어떻게 했냐면 바닷물을 일으켜서 거기 지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햇빛이 못 비치게. 그래서 그 두 조건을 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테리아를 제우스가 처음엔 사랑을 했고 그 사이에서 하늘과 그 밤과 낮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신을 낳고 싶었는데 낳지 못하자 이제 레토를 차선으로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레토가 아내로서 이제 간택이 된 거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태양과 달의 신이 되면서 델로스 섬이 된 거예요. 근데 델로스라는 말 자체가 찬란하다는 뜻이 있어요. 해와 달이.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자기는 대상을 찾았다. 제우스가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마치 막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겁탈하고 막 이런 신으로만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별의 여신을 원했던 것은 그렇죠. 예. 어두운 밤을 네. 찬란하게 비치는 나름 이런 뜻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해석하면 좋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의 바람피는 행동을 욕정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된 곳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싹 걷어내고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가 그런 그 제우스의 애정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우스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는 데 필요한 협력자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우스가 정말 그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려고 했던 노력을 우리가 건져내야만 이 신화를 그냥 막장 드라마로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제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될 수 있다고 봐요.